엄마, 혹시 유언장은 써두셨어요? 그 말 듣고 저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살아있는 저보다 유산이 먼저였던 그 눈빛. 그래서 죽은 척 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재산 미리 증여하는 게 훨씬 절세라던데요. 걱정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징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죽은 사람이 되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라디오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인생사와 삶의 경험들을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계양구 규련동에 사는 68살 김영순입니다. 저는 규련시장 한켠에서 영순이네 반찬이라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해 왔어요. 장날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콩나물 데치고 진미채 볶고 부추 무침을 쓱쓱 무치고 김치는 젓갈 배합까지 손수 챙기며 그날그날 담백하게 버무렸지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제 가게 앞에서 나는 볶음 냄새 때문에 발길 멈추는 손님들도 있었고, 단골 아주머니들은 영순 씨, 오늘은 오이지 있어요? 하며 웃으며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어느덧 35년 가게 간판도 해지고 저도 손등이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애들 둘 초등학교도 못 마치고 세상 먼저 떠났고, 그때부터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아빠로 또 장사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 매상 7만 원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저녁밥은 꼭 챙겨서 먹였어요. 큰애는 도시락 반찬이 부끄럽다며 문 걸어 잠그고 울던 날도 있었고, 막내는 어릴 때 시장에서 졸다가 손님 잃을 뻔한 적도 있었지요. 그래도 저는 그 가게에서 제 자식들 3명을 다 학교에 보냈고, 서울에서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흩어지며 각자 자리 잡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매일 가게 문을 열기가 무섭습니다. 시장에 재개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시에서 보상금을 8억까지 준다는 말이 돌고 그게 방송에도 나왔다더군요. 그날 이후로 그 많던 단골 손님보다 자식들이 더 자주 오더랍니다. 먼저 큰딸이 왔어요. 인천에서 차 몰고 왔는데 꽃다발까지 들고 왔더군요. 그 다음 날엔 서울서 장남이 왔고 하루 건너 제주도 사는 둘째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 애들은 말끝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리 상했어. 이제 좀 쉬어야지 했지만 정작 저를 보자마자 한 첫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엄마 혹시 상가명에 아직도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 애들이 왜 갑자기 명의를 묻지? 그동안 내가 손에 물집 잡히며 장사해온 이 가게를 이젠 자기들 숫자 셈에 넣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시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재개발 보상금 8억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가족이 누구였는지를, 제가 죽을 각오로 확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목소리를 지켜줄 든든한 힘이 됩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논밭을 지으셨고 저는 5남매 중 넷째였습니다. 고등학교는커녕 중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었지요. 20살 무렵 인천 부평에서 자취하던 시절에 지금은 고인이 된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박도식이라는 사람은 조용하고 참을성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말 한마디 없는 대신 겨울이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데워주고 밥은 안 먹어도 툴툴대지 않고 묵묵히 숟가락을 들던 사람이었지요. 결혼하고 처음 둥지를 튼 곳은 인천 계산동 반지하였습니다. 빗물 들어오는 날이면 이불 다 걷어내고 양동이 들고 물 퍼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5년 만에 계양구 규련동 단독주택을 겨우 마련했습니다. 전셋값 올려 대출 얹고 친정에서 억지로 끌어모은 혼수 팔아서 겨우 만든 보금자리였습니다. 첫째 성민은 조용하고 눈치가 빠른 아이라 엄마 눈치 보며 자랐고, 장남 성진은 어릴 적부터 고집이 셌고 형이니까 참아라는 말을 제일 싫어했어요. 막내 성우는 누구보다 엄마 껌딱지였고 3살 때도 시장까지 저 따라 다녔지요. 남편은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막내 성우 돌 지나고 얼마 안 있어 공사 중 사고로 허리를 다쳐 오랜 병치레 끝에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35, 자식 셋은 아직 모두 초등학생도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가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때였어요. 울고 싶어도 울 새가 없었어요. 지금 쓰는 가게, 영순이네 반찬은 남편 떠나고 1년 후 시작한 거였습니다. 시장 안쪽 가게 하나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당시로선 큰 돈이었지만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는 생각에 무작정 시작했어요. 처음엔 오이지랑 무생채, 진미채볶음 3가지 메뉴로 시작했어요. 전단지 뿌릴 돈도 없고 그저 아침마다 가게 앞을 쓸고 맛있어요. 인사만 반복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출이 3만 원도 안 됐습니다. 애들 도시락 반찬을 다듬다 남은 채소로 장사했어요. 그러다 시장 옆 골목 아파트 단지 주부들이 오이지 맛있다고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김장철에는 배추 담그는 법 알려달라고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반찬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큰딸 성민은 중학교 장학생으로 전교 1등까지 했고, 장남 성진이는 발도 크고 식욕도 왕성해서 하루에 밥 3공기씩 먹었어요. 막내 성우는 늘 가게 뒤에서 숙제하던 아이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다 같이 가게 철문을 닫고 안에서 잔 적도 있었지요. 명절엔 온 집안이 전을 부치고 떡을 빚고, 성미가 반죽하고 성진이가 튀기고 성우가 나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특히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성진이가 고등학교 수학여행 갈 때 5만 원짜리 용돈이 없어서 성우 학용품 사려던 돈을 꺼내 쥐어줬어요. 그때 성우가 아무 말 없이 괜찮아. 난 엄마랑 놀래 하더군요. 그게 얼마나 가슴 찡했던지. 자식들 모두 대학은 못 갔지만 성민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서 병원에서 일했고, 성진이는 건축 쪽 일용직부터 시작해 나중엔 소형업체 하나 차렸고, 성우는 엄마 일 도와줄게요 하며 가게 일을 진심으로 거들었지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큰딸은 시집가고 성진이는 결혼 후 인천 아파트로 이사. 성우는 독신으로 저와 함께 살며 가게 일도 같이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 각자의 삶이 바빠지니 명절에 모이는 것도 해마다 줄었고, 어버이날에는 꽃 배달만 오는 해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자식이란 게 다 그런 거지. 내가 몸 성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시장 통장님이 말하더라고요. 김 사장님, 여기 자리 곧 재개발 들어간대요. 상가 주인들은 7억에서 8억씩 나온다더라니까요.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한편으로는 기뻤고
다른 한편으론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콩나물은 전날 불려놨고, 진미채는 미리 양념해뒀고, 오이지는 벌써 아침 손님 예약이 돼 있었지요. 가게 문을 반쯤 열었는데 저 멀리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엄마. 큰딸 성미였습니다. 손엔 카네이션 꽃다발, 옆엔 고급스러운 케이크 상자까지 들려있더군요. 어머, 이게 웬일이냐? 내가 시장까지 다 오고 어버이날도 못 챙기고 해서 오늘은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말은 예뻤습니다. 근데요, 그애 가게 안을 휘 둘러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진열대, 계산대, 심지어 제 가방이 놓인 자리까지 슬쩍슬쩍 훑는 그 눈. 그리고 곧장 묻더군요. 엄마, 혹시 이 가게 명에 아직도 엄마 이름이에요? 왜 그걸 묻냐? 아니, 요즘 재개발 들어간다면서요. 보상금이 엄청나다고 해서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니까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끔 미리 정리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제 머릿속에선 벼락이 하나 친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보러 온 걸까? 아니면 내 가게가 얼마짜리인지 확인하러 온 걸까? 그 다음 날은 장남 성진이 내려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함 지갑까지 챙겨 들고 왔더군요. 엄마, 나예요. 서울서 바로 왔어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저녁밥 먹자마자 꺼낸 말. 엄마, 내가 아는 법무사 있는데요. 이럴 때 미리 유언장 작성해두면 복잡한 일 안 생기고 좋아요. 아시잖아요.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괜히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성진아,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내가 누워야겠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 다들 대비하니까. 미리 준비하면 나쁠 거 없죠. 그 말 들으면서도 제 눈은 자꾸만 그의 손을 보게 됐습니다. 서랍 손잡이에 닿으려다 멈춘 손. 계산기 앱을 습관처럼 열어보는 그 손. 그 손이 내 머릿결을 쓰다듬던 그 아이의 손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 주말엔 제주도에서 둘째 성진이까지 왔습니다. 엄마, 서프라이즈 나야 성진이. 비행기 타고 왔다며 짐 가방을 내놓는데 뒤따라온 둘째 며느리 지연이는 안방부터 거실까지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아직도 혼자 지내세요? 위험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재개발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가게도 이 집도 위치가 참 좋아요.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써두신 적 있으세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냐, 지금. 아뇨, 요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요양병원 가시기 전에 정리 다 해놓고 가셨어요. 형제끼리 갈등도 없고 좋았죠. 그날 밤 성진이가 제 방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이 기회에 유산 배분을 정리해 두시면 서로 고생 안 해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보기 싫잖아요, 엄마도.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소리 없이 이불을 덮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의 가게 문을 잠깐 닫고 병원에 들렀습니다. 위장약을 타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군요. 위험이 좀 있으시네요. 무리하지 마시고 휴식하세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걸로 연극 한번 해보자.
선생님, 혹시 제가 좀 위중한 것처럼 써주실 수 있으세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들이 너무 무심해서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그제야 정신 차릴까 싶어서요. 그럼 지속적 위장 출혈 의심 내시경 추적 필요 그렇게 써드릴게요. 그렇게 진단서 한 장을 들고 집에 돌아온 저는 그날 저녁부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밥을 2숟가락만 뜨고는 속이 안 좋네 하며 내려놨고 거실에서 자다가 아야야 하며 옆구리를 부여잡았어요. 그리고 성우에게 슬쩍 보이도록 진단서를 놓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형, 누나, 엄마 위중하셔. 병원에서도 위장 출혈 위험하다고 했대. 유언장도 아직 안 쓰셨다더라. 그 문자 한 줄. 그 한 줄에 우리 집 거실이 다음 날부터 북새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직 햇살이 거실을 비추기도 전이었습니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큰딸 성미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화장도 안 한 얼굴, 눈가에 핏줄이 서려 있더군요. 엄마 숨 괜찮으세요? 형이 단톡방에 올린 거 보고 밤새 잠도 못 잤어요. 도라지청을 담은 보온병을 내려놓고는 제 이마에 손을 얹더군요. 열은 없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요? 엄마 밥 안 드셨어요? 그러면서 소파 뒤쪽 책장 위, 제 가방 근처를 슬쩍슬쩍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저에게 묻더군요. 엄마, 혹시 병원에서 뭘 하셨어요? 진짜 위험하다던가 그런 말 하셨어요? 저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출혈이 있다더라. 위에서 피가 좀 나온대. 그 말에 성미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 애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열어 뭔가를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둘째 상진이와 며느리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이는 들어오자마자 주방과 안방을 힐끗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아직도 정리 안 하셨어요? 요즘 이런 지역은 땅 하나하나가 다 돈인데. 지금 정리 안 하면 나중엔 복잡해져요. 그녀는 식탁 위 제 약봉지를 살피며 일부러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약도 다 여기 있네. 진짜 위중하신 거 아니죠? 그 말에 상진이 고개를 돌리더니 한참 침묵하더군요. 저는 일부러 밥 한 숟갈 뜨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속이 안 넘어간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연이가 뛰어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유언장 같은 건 쓰셨어요? 왜 자꾸 그걸 묻냐? 그게 아니라 요즘 그런 걸로 형제들끼리 다투는 일 많다 해서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채 저는 눈을 감고 거실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상진이와 성진이가 조용히 거실 구석에서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야, 진짜로 성우한테 다 몰아주면 어쩌냐. 성우가 계속 옆에 붙어 있었잖아. 엄마도 마음이 갈 수밖에 없지. 아니, 그래도 장남이 누군데? 나잖아. 이 집도 내가 리모델링 해줬고. 형님은 사업할 때도 엄마한테 돈 몇 번이나 빌렸잖아. 그 돈 다 갚았다. 그들의 대화는 이미 가족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이었어요. 누가 더 손해고 누가 더 받아야 하며. 엄마라는 사람은 이제 분배 대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큰며느리 지숙이가 전화하는 소리가 방 앞까지 들렸습니다. 응, 엄마는 아직이야.
근데 솔직히 이번 달 안에 정리 못하면 타이밍 놓쳐. 도로 들어간다는 말 돌 때 팔아야지. 나중에 재개발 확정되면 세금 더 나와. 엄마가 언제 돌아가시냐고. 모르지. 근데 지금 병원 가는 꼴 보면 오래 못 버텨.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귀를 찔렀습니다. 나는 피곤한 척 이불을 끌어올렸지만 속으로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막내 성우가 조용히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다 알았어요. 뭘? 엄마 연기 중이시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누워 계신 거 나 다 알아요. 형들이랑 누나. 엄마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지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런 엄마 마음이 더 아파요. 근데 엄마 나 걱정 마요. 내가 다 막을게요. 형들한테도 누나한테도. 엄마 옆은 내가 지킬게요. 그날 저녁. 딸 성민은 저를 간호하다가 몰래 제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 훑어보는 모습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 봉투 안엔 약 처방전, 건강기록, 예금 통장 복사본이 있었지요. 그걸 본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났습니다. 너도 결국 내 재산을 확인하러 온 거구나. 이튿날 아침, 나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진짜로 한번 죽어보자. 숨을 천천히 내쉬고 수저를 떨어뜨리고 몸을 떨며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엄마 숨 쉬세요. 성미가 비명을 질렀고 성진은 119에 전화했고 상진은 다급히 차 키를 찾았습니다. 그 와중에 지숙이의 손은 거실 서랍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놈들에게 내 인생의 단 한 조각도 남기지 않겠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었다. 나의 죽음을 기다리는 탐욕을 뒤집어 쓴 관찰자들이었다. 그날 아침 7시 20분. 누워있던 내 방문 앞에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큰며느리 지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이불을 들추더니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형님, 엄마 숨 안 쉬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민은 뛰어와 내 손을 부여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엄마. 눈 좀 떠봐요. 엄마. 성진은 119에 전화하면서도 한 손으로 안방 문을 닫더군요. 상진은 다급하게 차 키를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병원으로 옮기자. 빨리 나와. 그 와중에도 나는 보았습니다. 지숙이가 서랍을 슬쩍 여는 손짓을 아주 익숙하고 조용하게 거침도 없이 그 손끝에 남은 건 슬픔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이 자식들에게 내 삶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날 밤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죽은 척한 내 연극을 마쳤습니다. 이제 됐다. 너희 민낯 다 봤다. 거실로 걸어나가자 자식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살아계셔. 어머니, 그럼 죽은 척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죽은 척이라도 안 했으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평생 몰랐을 테니까. 다음 날
나는 읍내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성우가 내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법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실하신 거죠? 이 모든 재산을 막내 아드님 한 사람에게.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놈 하나만 나를 사람으로 대했으니까요. 그게 이유면 충분하지요. 그날로 가게, 집, 예금, 숨겨진 땅 모두 성우 앞으로 유언장 작성이 완료됐고 공증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며칠 후 자식들에겐 등기된 내용 증명이 도착했고 오후 1시 22분 성진이 제일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막내한테만 다 줬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말 되지. 내가 만든 상황이니까. 2시 40분. 상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솔직히 섭섭한 거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성우 혼자 다 받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우리도 자식이에요.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자식이면 부모 침상 앞에서 유언장부터 묻진 않지. 자식이면 내 손 잡고 운다. 너인 내 손 대신 계산기를 들었지. 저녁 7시 10분. 성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밥 해드렸어요.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가방을 뒤졌지. 그 순간 넌 딸이 아니었어. ATM 기계에 남은 금액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어. 며칠 뒤, 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내 이름으로 남겨준 땅. 신도시 예정지 30평짜리 자투리 땅. 부동산에서 4억 5천의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뽕 아주머니, 이건 진짜 꿀땅이에요. 이거 팔기로 하신 건 신의 한 수예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나한테 주는 퇴직금이라서요. 은행 창구에서 1억씩 2번, 마지막으로 5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묵직한 가방을 품에 안고 나는 읍내 외곽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단층 주택 하나. 햇살 잘 드는 부엌. 마당엔 텃밭이 있었고 현관 옆엔 작은 나무 간판을 달았습니다. 김영순의 집.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이젠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기로 했어. 며칠 후 성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형들, 누나가 찾아왔어요. 엄마 남긴 거 나누자고요. 나는 단답으로 보냈습니다. 없다. 마음도 유산도. 며칠 뒤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자 봉지를 들고 서 있었지요. 할머니 맞죠? 정호 삼촌이랑 살던 분. 그래, 맞다. 너 누구니? 엄마 몰래 왔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나는 아이를 안으로 들였고 호박전을 부쳐주며 물었습니다. 이거 다시 먹고 싶었니? 응. 할머니랑 있으면 편해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된 거다. 세상 어디에선가 나를 사람으로 기억해주는 존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다시 피어날 수 있겠지. 그날 밤 창밖엔 별이 반짝였고 나는 조용히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진짜 내 삶이 이제야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